지난 2013년 한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수술실에 들어갔던 여성이 1시간 반 만에 구급대원에 의해 급하게 실려 나오는데요.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때의 사고로 뇌 손상을 입은 여성은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상태. 벌써 4년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들 다 잘 있고 너무 걱정하지 마. 잘 있으니까. 남편을 알아보지도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내를 볼 때마다 남편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는데요. 저희 집사람하고요. 그다음에 큰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들이 셋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넷입니다. 네, 4명의 아이에게 엄마의 빈자리는 크기만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막내는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아빠 혼자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는 역부족인데요. 엄마, 아빠가 다 같이 있는 그런 자리에 아이들이 이렇게 아빠하고만 있는 게 조금 많이 좀 그렇습니다. 사진. 아내가 대학 교수로 임용된 지 1년 반도 채 지나지 않아 생긴 의료사고. 아이고. 화장도 잘 안 하고 다닐 정도로 외모에 관심이 없어 보였던 아내가 성형외과를 찾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요 삼자머리를 갖다 요렇게 하려고 하다가 요것도 그냥 스트레스 부분에서 이제 머리도 많이 빠지고 하니까 조금 그걸 갖다가 이렇게 고르려고. 아내가 받았던 수술은 모발 이식술이었다고 합니다. 머리 숱이 적어 고민 끝에 병원으로 향한 건데요. 멀쩡히 걸어 들어갔던 아내를 생살 기록까지 몰고 갔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취가 잘못된 거로 판명이 나왔습니다. 프로포폴 수면 마취 후 수술을 진행하다 문제가 반드시 생겼답니다.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크고요. 특히 엎드린 자세에서 프로포폴을 했을 때는 더욱더 그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 의료진은 환자의 호흡이 멈춘 것을 한참 뒤에야 발견했다는데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끝까지 청색증이 와 있는 상태였답니다.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기계도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건데요. 게다가 의사가 뒤늦게 작성한 수술 기록지는 CCTV와도 시간대가 맞지 않아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답니다. 전공이 산부인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산부인과 의사가 어떻게 이런 수술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당당하게 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깜짝 놀랐었죠.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인한 사고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고 무엇보다 중독성 때문에 위험한 약물이다 이런 인식이 큰데 정말로 생각처럼 그렇게 위험한가요, 프로포폴이? 프로포폴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대한 그림을 좀 보시면요. 프로포폴이 우유주사라고 해서 하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이 들어가면 일단 중추신경제를 전반적으로 억제를 하는데 그런 와중에 호흡중추까지 억제를 하게 됩니다. 호흡중추를 억제하게 되면 숨 쉬는 게 제대로 안 되죠. 숨 쉬는 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심장 뛰는 게 느려지다가 멎어버립니다. 프로포폴로 인해서 숨을 잘 못 쉬었을 때 적절한 처치를 해서 숨만 잘 쉬게 해주고 유지를 했다면 환자가 이 지경까지 안 됐으리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이번 사건의 경우 환자가 호흡을 멈춘 걸 의료진이 뒤늦게 확인을 해서 문제가 된 건데 보통 수술 현장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체크해주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림을 좀 보시면 이게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물론 뭐 조금씩 회사마다 틀릴 수는 있지만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게 이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산소 포화도입니다. 요 밑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는 맥박수입니다. 산소 포화도가 위험한 상황으로 떨어지면 삑삑 경고음이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 밑에 보시면 골무 형태로 돼 있어서 손가락 끝에 또는 발가락 끝에다 끼우게 됩니다. 이번 케이스의 경우에는 수술 자세 자체가 바로 누워있는 자세가 아니라 엎드린 자세이기 때문에 더더욱 가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호흡의 상태를 판단할 수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소 포화도 체크하는 장치에 이 숫자를 유심히 보고 있다가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그거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치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가족들이 처음부터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고 산부인과 전문의였단 말이죠.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박사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혜승 아나운서님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지금 그림에 두 가지 병원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성형외과 전문의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이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성형외과라고 크게 써지 왼쪽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의사 면허를 가지면 모든 시술을 법적으로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땡땡 의원 해놓고 진료 과목 성형외과 갔다면 이 의원에서 시술하는 의사는 전문 과목이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라 타과 전문의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네. 의료 소비자들이 병원을 선택하거나 진료를 선택할 때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전문의 과정은 4년의 굉장히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 보다 더 적절한 처치와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사와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형사 소송 같은 경우는 1심이 실형 1년 6개월에 그다음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사 소송 결과는 8억 7천 정도 이 정도가 이제 나왔는데 저희는 거기에 한 절반 정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민사소송 결과 8억 7천만 원가량의 배상 금액이 산정됐는데요. 의료사고를 증명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결과에 이르기까지 3년 반 동안 치열한 노력이 있었다는데요. 성형외과 전문의들 만나서 모발 이식 수술에 있어가지고 뭐가 중요한지 갖다가 이제 제가 하나하나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해도 도움을 청할 만한 곳이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다행히 신속하게 증거자료를 모아 과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깊게 패인 가족의 상처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인정했던 의사도 태도를 바꿔 과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의사 지금도 버젓이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있었던 병원보다 더 좋은 장소에서 더 크게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아내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사재판 결과인 집행유예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 가정이 풍지박산된 그런 의사에 대해서 집행유예 2년이라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선고했다는 거는 그냥 2년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계속 이런 상태로 저희 아내를 갖다가 저희는 봐야 되고 아이들은 엄마를 갖다가 없는 곳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민사소송 결과 배상 금액이 8억 7천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네네.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된 거죠? 네, 손해배상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하는 기준은 3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적극적인 손해는 의료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치료비라든가 간병비 그리고 장례비 같은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소극적 손해는 일시수입을 이야기하는데요. 기본적인 소득에다가 노동력 상실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포함해서 이걸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신적인 손해가 있는데요. 그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고 가족에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8억 7천만 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가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기본 소득이 높기 때문에 소극적 손해에서 많은 금액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모발 이식 수술을 받다가 식물인간이 됐다. 참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박사님은 이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자기가 전공한 과목이 아닌 미용이나 보험이 안 되는 쪽으로 전문의들이 넘어가는 현실이 참 개탄스럽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 제도의 전반적인 고찰이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기본적인 것은 진료를 담당하는 환자를 처치하는 의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환자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정말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의료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의료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환자가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된다면 의료 사고 피해자의 짐을 덜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까지입니다.